예, 안녕하세요.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의 이희원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발표회 자리입니다. 저희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가 올해 몇 가지 이제 실태조사 사업과 통계 분석 작업을 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발표를 계속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좀 한꺼번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감정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고요. 두 번째로는 배달 노동자,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이제 중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원시 임금 노동자 통계 분석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찾아주신 분들께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좌장을 맡으신 김병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수원시 노사민정 사무국을 맡고 있는 김병기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발표를 해주실 INI 리서치 이승미 연구위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NI 리서치 이승미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플랫폼 배달 노동자 실태를 발표해주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남수 활동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김남수입니다. 그리고 3주제는 원래 시와노동정책연구소 박종식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부산에서 발표가 있었고 시간에 맞춰 오실 줄 알았는데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박종식 연구위원님이 해주셨지만 발표는 제가 대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몇 분 오실 텐데요. 한 분만 일단 참석해 주셨어요.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먼저 참석해 주신 주식회사 갈레오 모빌리티 총괄이사님 이성헌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대리 기사이면서 갈레오 모빌리티의 이사로 있는 이성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토론 발표회의 전체적인 사회를 김병기 좌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동통계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뜻하지 않게 코로나라는 커다란 산을 만나가지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어 하는데요. 거기에 또 가장 저희들이 눈여겨 봤어야 됐고 봐야 될 취약계층 노동자 및 감정 노동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가를 갖다가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노동 통계 자료, 실태 조사 및 노동 통계 자료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감정 노동자 노동 실태 발표를 발표해 주신 이승미 INI 리서치 선임연구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원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INI 리서치의 이승미입니다. 저희 그 연구에서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감정노동자에 해당하는 직종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콜센터 상담사, 여기는 소매 판매직이라고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대리운전기사, 그리고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연구의 배경 목적, 내용 방법, 다음에 직종별로 콜센터 상담사, 대리운전기사,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른 대안, 지금까지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감정노동이란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념은 러셀 혹실드라는 그 학자로부터 출발이 되었는데요. 감정 노동이란 업무상 필요에 따라서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을 고무시키거나 억제해야 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하는 노동을 의미한다고 늘 정의를 내립니다. 좀 많이 어렵게 해놨는데 말하자면 내가 내 감정을 꾹 누르고 그 상태에서 고객을 대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도 원치 않는 사과를 계속해야 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감정적인 노동을 일컫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감정 노동의 수행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표면 행위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관없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대로 웃고 말하고 친절하게 응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 내면 행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내면화되어서 내 속에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조직에서 원하는 대로 그것이 옳은 거니까 웃고 손님을 응대할 때 아무리 화가 나도 꾹 눌러야 한다는 것이 규칙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조직에는 이러한 것이 실용적일 수 있지만 노동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정신세계를 좀 파괴하거나 좀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자,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감정 노동자에게는 실제로 느끼는 감정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의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고 그다음에 감정 노동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테면 약간 좀 못 벌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고생을 좀 심하게 하는 그런 직업군에서 감정 노동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많은 지자체들, 그러니까 제가 이 연구 제안서를 쓰던 올 초 4월 달만 해도 28개 지자체에서 이미 조례를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감정 노동자를 위한 조례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목적에는 결국에는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그렇다면 수원시에서 감정 노동자란 누구인가? 자, 제2조 3호에 보시면 수원시 감정 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 단체 등 그러니까 수원시 산하기관에서 그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는 감정 노동자를 이렇게 정의한 것은 사실 민간 영역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어차피 이 법의 목적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도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는 일단 보호를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규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4조, 5조, 6조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데 중요한 내용에는 6조와 7조가 있습니다. 수원시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 문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획을 세우려면 아무 근거 없이 세워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7조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실제 감독노동의 강도가 강한 직업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상태인 거고 지금 현재 다음에 기본적인 노동 실태가 기초적으로 조사되어야 하고 개선이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 그러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수원시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는 배경하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해놓은 4가지 직종 그러니까 콜센터 상담사, 대리운전기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를 이것을 어떻게 택했는가라고 한다면 일단 비슷한 그 연구로서 경기도의 감정노동자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선행 연구에서 나온 연구를 바탕으로 추산을 해본 결과 수원시에는 적어도 약 36만 3천 명 정도의 감정노동자가 있다. 이렇게 추산이 되고요. 지금 저희가 직종을 구할 때에는 고객이 비대면인가 대면 상태인가, 사람 돌봄에 해당하는가, 공공 서비스 영역에 해당하는가 이게 물론 중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다양하게 포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고객 비대면 감정노동군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 중에 하나가 콜센터 상담사지요. 그리고 고객 대면 감정노동군 중에
대표적인 것은 대리운전 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돌봄에 관한 감정노동군으로서 요양보호사 또 보육교사가 있겠지요. 공공서비스 영역도 물론 다루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 구청 뭐 이런 보건소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세 개의 구분으로 된 직종을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 볼까요? 수원시 감정노동자는 얼마나 되고 어떤 직업군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치면 이것이 절대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네, 그 중에서 콜센터 상담원, 대리운전기사, 요양보호사 및 보육교사가 속하는 직군이 최소한 75,600명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추산을 좀 했고요. 이것이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변동이 있습니다만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정도의 인구이다. 75,600명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이 직군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이. 자, 그러면 연구의 목적은 그렇죠. 감정노동자 노동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쓰잘데기 없는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그런 감정 노동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하고 어떻게 대안을 제시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의 방법을 보자면 뭐 통상의 연구와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설문조사. 저희가 콜센터 상담사, 대리운전기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에 대해서 각 100명씩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구가 끝난 건 아니에요. 콜센터 상담사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직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해서 금방 조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이 여건을 살펴보시고 도움을 주실 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러한 것들을 물어봤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심층 면접조사 저희 직종별로 20명, 직종별로 5명씩 해서 총 20명을 만나 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결과를 말씀드려야 될 건데 일단은 그 통계가 나온 콜센터 상담사 부분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콜센터 상담사분들이 노동조합에도 가입을 하고 스스로 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지금 현재는 노조에 가입해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노조에 가입해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그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공무직으로 그 바뀐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시청 같은 공공기관에 직속으로 소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민간 회사에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민간 회사가 위탁으로 공공기관에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노동의 질은 완전히 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40.5% 현재 이렇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발생한 후에 많이 응대 건수가 늘었느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40% 넘는 분들이 변함이 없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 민간 영역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기관 소속으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문의가 100건이 넘게 그러니까는 하루에도 그렇게 평소에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1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또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로테이션도 거의 못하고 모든 인력이 쏟아부어져서 그렇게 일을 했다고들 말씀하세요. 다음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을 경험한 케이스가 89.3%.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만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런 것을 겪은 분들이 89.3%이고요. 현재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전체 응답자의 49.2%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에서 4번 정도 겪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한 번 정도 되겠죠. 뭐 그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외부의 고객으로부터 오는 문제점도 있지만 내부의 직장 동료,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케이스도 꽤 있었습니다. 경험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70%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내부의 갈등에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는 제가 지문으로 나간 것이고 왼쪽에는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1점부터 4점으로 찍어놨습니다. 이것이 평균값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를테면 첫 번째 하나 볼까요? 고객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3.75입니다.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굉장히 동조를 매우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데 네 번째 한번 보실까요? 고객에게 감정을 숨기고 표현하지 못할 때 나의 감정이 상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보통 요즘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공기관 그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하면 이런 멘트가 나오지요. 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뭐 폭언, 욕설 등을 삼가해 주시고 녹취가 됩니다. 뭐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근데 그런 멘트가 나오기까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참아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콜센터 상담사분들께서. 자, 그다음에 그러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얼마나 줄 것인가. 뭐 물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내 일에 완전히 지쳐 있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의 구제 및 보호 체계가 콜센터 상담사 직종의 경우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용하는 데는 아직도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정 노동을 일으키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중복으로 응답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제일 많이 나온 것이 고객 응대 시 매뉴얼 지키기. 다음으로 나온 것이 관리자의 실시간 모니터링 청취, 녹음 및 관리 행위 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실제로 뒤에서 FGR 결과를 보시면 나오시겠지만 과거에 위탁업체였을 때도 그러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다고 해요. 막 민원콜이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5분 지나니까 관리자가 두들기면서 빨리 나오라고 콜 받으라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조금 늦어서 이제 민원콜이 밀리게 되면 불 들어오고 어디 갔는지 찾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감정 노동을 일으키는 고객, 그러니까 강성, 막성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비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화가 나서 오셨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심층 면접 결과 분석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놀랐는데 이 얘기는 수원시 그 도시안전통합센터였던가요? 거기서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 매뉴얼이 2,760개예요.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주차 문제라든가 뭐 등기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이 2,760개인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한 로테이션에 돌아가는 분들이 13분, 14분. 이분들이 8시간 일하시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조직적으로 어느 부분은 여기서 맡고 어느 부분은 몇 명이 맡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매뉴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3,000개 정도의 매뉴얼을 상시로 어디 DB에 들어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그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량이나 인력의 불균형을 볼 때 조직 개편이 매우 시급하다. 다음에 또 과거 상급자 또는 관리자의 내부 갈등이 있었는데 이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한 것이죠. 뭐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좀 완화가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부서 간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시민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한 10명 중에 몇 분 정도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멘트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대처에도 병가나 휴식 뭐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할 거야, 제도는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자,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질환들도 있고요. 그러면 콜센터 상담서만 이러느냐? 자, 대리운전 기사분들의 노고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일단 이분들은 한 푼이라도 나가서 한 콜이라도 더 받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휴식을 주거나 관리를 할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일단 특수고용직, 그러니까 배달이라든가 대리운전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하기 때문에 스스로도 사실은 내가 특수고용직이다, 나는 노동자이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미비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한겨울에 한여름에 거리에서 대기하십니다. 밤에 뭐 CD기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중전화 부스, 버스 정류장 뭐 이런 데서 거리에서 대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무인 점포 같은 것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들어가서 쉬는 거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한겨울에 그대로 거리에서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기에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대리운전 기사의 감정 노동은 고객과 대면한 상태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콜센터는 많이 바뀌어서 2번 경고하고 전화를 끊을 수 있어요, 먼저. 근데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뒤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손님이 화가 났어요. 폭언이 있었어요. 폭언이 있은 다음에 뭐라고 반응을 하기도 전에 폭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러면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겠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스스로를 모래알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조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어디에 누가 계신지 주변에 대리운전 기사분들은 많은데 이분들이 단체 행동을 하거나 그럴 만한 조직력이 없다는 것, 그게 좀 많고요. 양방향의 감정 노동이라고 적었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에서 일거리를 받아서 일하세요, 이분들이. 근데 플랫폼 업체에도 콜센터가 있지요. 그러니까 손님이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콜센터는 그 정보를 그 지역에 계시는 대리운전 기사분들에게 뿌려줍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공짜는 아니에요. 한 개당 한 15,000원 정도 다달이 그렇게 내고 쓰는데 광역으로 뛰시는 분들은 서너 개도 쓰시고 카카오도 쓰시고 이러십니다. 근데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클레임이 들어가도 콜센터 쪽에서 갑질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배차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계정을 아웃시킨다. 이거는 대리운전 기사한테서는 밥 숟가락을 뺏는 행위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내려주는 그런 지침, 그런 요구에 다 순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반말, 막말, 하대, 무시, 자존감을 팔아서 생계를 잇는다라고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이라도 거절을 잘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천에 간다. 중간에 뭐 수지 좀 들려서 내 친구 좀 내려달라. 이런 거 하면 추가 요금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고객 중에서. 저는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고 그걸 얼마에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들리면 그분들이야 고객들은 가는 길에 내려줄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이 돈인 대리운전 기사들, 그러니까 새벽에 한 5시간 정도밖에 일을 못 하시는 이분들에게는 시간이 돈이고 돈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를테면 진입 초기에, 축이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진입 초기에 정신건강 관리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대리운전 기사분들의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실 만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종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가능할지, 그걸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다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카카오 대리 문제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카카오의 이념은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회식을 나갔어요. 한 명만 술을 안 마셔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태우고 데려다 주면 된다.
근데 그게 동료가 아니라 카카오 대리 운전기사로 등록한 분이 가서 그 역할을 돈 받고 해주는 것이죠. 이를테면 대학생이 나는 오산에 있는 집에 가야 되는데 밤중에 가야 되고 택시도 비싸고 그러니까 대리운전기사로 등록을 해서 거기까지 다른 사람 차를 빌려서 타고 용돈도 벌고 이런 식이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카카오의 이념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전문적으로 대리기사 직업을 하시던 분들에게는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발생을 해버렸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리운전이라는 노동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됐다. 이런 악영향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 쪽에서는 또 아무런 움직임이 없죠. 본인들은 이제 일자리 창출했다라고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성 대리운전기사 분들에 대한 성희롱은 아주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당하고도 얘기 안 하시죠. 어디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콜센터에서 굉장히 좋아할 일인가요? 못 하시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게 됐고. 다음에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무보수로 일하는 시간들 많고, 또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갑질하는 학부모에게 뭐 이렇게 원장님이 케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질당하는 경우도 많고요. 뭐 이런 거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린이집 안에는 CCTV가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아이를 학대하는지 그걸 지켜보는 부모의 눈이라면 괜찮은데, 이것이 원장님들이 이 보육교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용도, 감독 용도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럼 내려와서 왜 이렇게 안 움직이느냐, 수업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주느냐 이런 말씀하신다고 해요. 자, 휴게 시간이 없는 하루, 밥 아이들 놔두고 나가서 먹기 자유롭지 않죠. 20분 안에 빨리 개눈 감추듯 먹어 치우고 들어와서 애들을 돌봐야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교대를 해줘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예쁘대요. 아이들로부터 힐링을 받는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요 문제 좀 컸습니다. 요번에 이제 코로나 하면서 긴급 돌봄하면서 일부 선생님들만 무슨 요일에 나오시고 일부 선생님들은 집에 계세요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지시가. 근데 그걸 나오지 못하게 국가에서 얘기를 했는데 원장 선생님들 이런 얘기 하신답니다. 연차 쓰세요, 그날. 그러니까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날이 아닌데 연차가 깎이게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자,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데 그 어르신의 가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녀가 와서 어르신의 돈을 갈취해 간다거나 학대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돌봄의 질은 좀 떨어질 것 같고, 이를테면 또 주간보호센터도 좀 많이 심각합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주간보호센터가 싹 닫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돌봄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대책 같은 거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재가로 자식들이 돌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을 못 가요. 다시 요양보호사를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사실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개념 자체가 잘 없는 자녀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가면은 뭐 반찬을 해야 하고 여기까지 청소해 주시고 뭐 이런 살림살이들 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들까지 시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느라고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꼽아본 바로는 일단 감정노동자들을 위해서 공통적으로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정립해야 한다. 그다음에 정책 수요의 수렴을 위한 경로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동노동자에 대해서는 수원에 경기 이동노동자 수원 쉼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렴을 할 수 있는 창구는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조직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조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테면 처음부터 단체 행동으로 나간다 뭐 이런 거는 어불성설이고,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고 문제의식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책 수요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를테면 지금 이동쉼터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안을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다음에
내부의 갈등도 무시하면 안 되겠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그런 감정 노동도 있지만 내부의 관리자나 상급자로부터 받는 그 스트레스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종별로 꼽아봤습니다. 이를테면 콜센터 담당사 같은 경우에는 조직 개편, 추가 인력 투입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안이 될 것이고, 대리운전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수원쉼터를 이용한 집단의 조직화, 감정노동 대처에 대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더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연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으세요. 근데 어르신들 모시는데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아서 될 일인가 하는 자꾸 의문이 들거든요.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힘든 노동이에요. 이 부분에 우리가 노동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연구한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도움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의견 주시면 제가 피드백해서 이제 저희 연구 보고서에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정 노동자 노동 실태를 발표해 주신 이승미 선임 연구위원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자를 넓게 바라보면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인데, 지금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정 노동자는 그 노동력 플러스 친절이라는 그 감정을 더 덧붙여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드신 것 같고, 더욱이 일반적인 노동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노동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8시간이면 8시간, 52시간이면 52시간 하면 되는데, 감정은 이 노동 시간이 구애받지 않게 계속 남아 있고 잔상으로 남아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구하신 발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수원에 이렇게 많은 감정 노동자가 계시는지 저도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저는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달 노동자 노동 실태를 발표하신 김남수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 활동가님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말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수원 지역 배달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와 정책 대안 파트를 맡게 된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김남수라고 합니다. 일단 이번 배달 노동 실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에 있는 그 민간 노동 단체하고 지금 여기 수원 센터 같이 이런 지자체 지원 센터 약 80여 개가 모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한국 비정규직 노동단체 네트워크라고 해서 약칭 한비네라고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에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받고 진행한 사업이 이 배달 노동자 실태조사 사업이고요. 본래는 조직화 지원까지를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던 사업인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실태조사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또 되게 중요하게 이 실태조사가 시행이 되었고, 그리고 지역별로 좀 유의미한 결과들도 좀 나오고 해서 지금 지역별로 이제 그 지역 토론회들을 많이 하고 있고, 원래는 이 책임 연구를 진행하신 그 정웅준 박사님이 하시는 게 맞는데요. 워낙 일정이 바쁘셔서 제가 좀 대신 다니고 있습니다. 발제의 순서는 일단 그 배달 노동에 대한 좀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수원 지역 배달 노동 그 설문 분석을 중심으로 갈 겁니다. 그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배달 노동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음식점업 사업 채수 이제 숫자하고 그리고 매출액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이나 그리고 사업 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는 걸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 배달 노동 산업도 증가해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 지역 그
아까 감정 노동자 수는 어느 정도 이제 추산이 가능했는데 그럼 배달 노동자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추산이 가능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뭔가 통계적으로 잡힌 게 있느냐라고 한다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없고요. 왜냐하면 배달 노동자들이 예를 들어 산재에 의무 가입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라도 그 리스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공식적으로 숫자를 이제 추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소식 같은 경우는요. 그 작년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지금 이번 이 실태 조사를 수행하신 정웅준 박사님이 그 한국노동연구원에 계실 때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 그때 이제 수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저게 그냥 막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분자에 보시면 1인당 월 평균 배달 이용 건수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지금 3.1회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배달앱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2,500만 명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분모에 있는 저 월 평균 배달 건수인데요. 이거는 잡히질 않아서 그 언론에서 배달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그 자료를 토대로 저렇게 한번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한 50건에서 60건 정도로 그렇게 수식을 써보니 약 4만에서 5만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 배달 노동의 좀 특징이 뭐냐? 그 기존의 전통적인 일의 분류 방식이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이 될 텐데 그 사이에 소위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비정규직 분야가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플랫폼 노동까지 이렇게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계속 이렇게 다분화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 위에 나와 있는 깅 노동과 온디맨드란 말이 뭐냐면요. 그 일단 온디맨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직역을 한다면은 뭐 수요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수요에 따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음식을 배달하거나 아니면은 뭐 택시를 앱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택시가 배차가 되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온 디맨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기 긱 노동은 뭐냐? 저 긱이라는 말은 그 미국에서 1920년대에 재즈 클럽 같은 데서 그 연주를 할 사람이 없으면은 나가서 임시로 이렇게 소위 땜빵이라고 하죠. 그렇게 데려옵니다. 연주자들이나 싱어들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제 유래가 돼가지고 소위 임시직을 이제 뜻하게 된 것인데요. 이거를 유래로 해서 긱 노동이라는 말은 사실상 이 온 디맨드 시대의 좀 핵심 요소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닌 뭐 독립 사업자랄지 또는 뭐 이제 비정규직, 임시직들을 가리키고 있고 이들은 뭐 장기적인 안정성이나 보장된 안정망이 없는 노동 형태로 나타나는 걸 이제 긱 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배달 노동자들도 그렇지만 그 앱을 통해서 자기들의 일감이 오지 않는 그 대기 시간은 노동 시간으로 대우를 못 받고 있죠. 그래서 노동 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 인정이 되고 그래서 이걸 지속적인 부분 고용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달 노동 그 개요를 좀 보시면은요. 뭐 대충 다 해보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 고객에게 이렇게 배달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도식으로 나타낸 건데요. 그 사이에는 두 개의 앱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앱은 주문 중개 앱이 있는 것이고 고객이 이제 음식을 그 주문을 하는 그런 주문 중개 앱,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나 배달통 같은 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고객이 그걸 주문을 하면 음식점의 포스기에 그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점은 음식을 만들고 그걸 배달 대행 앱을 통해서 배달 대행 업체에 보내게 되죠. 그럼 배달 대행 업체에서 배달 노동자를 다시 음식점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러면은 요 과정에서 그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를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일종의 가정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없군요.
포인터가. 일단 배달 노동자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 배달 노동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고객이 음식점에서 직접 주문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주문 앱과 배달 앱이 없다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제 고객이 음식점에 연락을 하고 주문을 해서 그럼 그 음식점에 고용된 배달 노동자가 고객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 뭐 배달 대행 앱이 없을 때 주문 중개 앱이 없을 때는 한번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배달 노동 산업의 핵심 요소는 고객과 음식점 그리고 배달 노동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문 중개 앱과 배달 대행 앱은 사실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에서 지금 이 실태조사도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가 실무 진행을 한 거거든요. 2015년에 인권위원회 연구 결과를 지금 요약을 해놓은 건데 그때 이제 특고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배달 노동이 이제 다른 특고 노동과 좀 차별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라는 걸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보시면 뭐 수수료 실적을 위한 배달 경쟁, 뭐 사고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책임이 배달원에게 있고 산재보험의 대부분 미가입 상태, 또 명확한 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5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게 없을 뿐더러 더욱더 첨예화해 왔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달 산업 시장은 고객과 음식점과 배달 노동자가 이제 필수적인 요소죠. 그때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주문 중개 앱이 없을 땐 그 음식 가격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주문 중개 앱과 배달 대행 앱이 생김으로써 이제 수수료가 존재하게 되고 그 가격을 이 두 주문 중개 앱과 배달 대행 앱이 가격 결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달 대행 업체가 거기에 소속된 배달 노동자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문제점이 해결되기는커녕 첨예화해 왔단 말입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달 노동의 이 메커니즘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플랫폼 기업 이 구조와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보시면 수원 지역 응답자는 총 57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결축을 제외한 응답 현황을 보시면 남성이 뭐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40대와 그리고 3년 이상 5년 미만 경력이 많았습니다. 또 고졸이 이렇게 많았고요. 근데 이게 수원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가장 그 평균 연령이 높았고요. 그리고 평균 근속 시간 지금 보시면 3년 이상 5년 미만 경력이 가장 많잖아요. 평균 근속 시간도 6.2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넘어가면 저희가 이번 실태 조사에서 가장 이제 중시해서 봤던 것이 전속성과 종속성인데요. 이 전속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배달 노동 같은 경우는 산재 적용 제외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더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일단 지금 수원 지역과 수원 외 지역을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요.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응답자의 82.5%가 배달 일만 한다. 그러니까 수원 외 지역보다 꽤 높죠. 이러한 결과가 이제 수원 지역의 높은 전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몇 개의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제가 보니까 뭐 수원 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전속성 실태가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절반 이상이 한 개 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봤을 때는 꽤 높은 전속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저렇게 나타나서 그렇지 평균과 별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한 건당 받는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이 2,901원으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좀 높다는 것이죠. 수원 지역과도 약 500원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된 곳의 배달 노동자 수를 보면 수원이 수원 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게 이제 서울이나 울산 같은 이제 대도시가 인원수가 훨씬 많이 나타나죠. 이게 전체적으로는 대도시일수록 대행업체 배달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기 장소의 경우는 수원 지역이 상당히 그 배달 지역 근처 적당한 곳이 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른 곳들도 보면 그 사무실이 아니라 근처 적당한 곳이나 기타 장소, 결국 밖에서 어디선가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배달 대행 업체가 이 휴게 장소 관련해서 좀 책임 있는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는 수원 지역의 경우에 한 42.7%로 충남의 지역에 비해서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방법은 이제 배달 앱 접속으로 가능했고요. 이 종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이제 중요 지표가 업무 지시를 얼마나 받느냐인데요.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자세히 받는다와 일부 받는다를 합쳐 보니 한 80.7%가 나왔고요. 수원의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업무 지시를 강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사고 유무를 이제 볼 텐데요. 분석한 결과 수원 지역의 1년 동안 사고 경험 비율이 60%로 평균은 55%보다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원 외 지역과도 이제 비교해 봤을 때도 역시나 이제 높은 수준이었고요. 사고 유형을 보면 주행 중 넘어지는 사고, 그리고 사륜차와의 사고, 이륜차와의 사고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치와는 관계없이 상당히 이게 위험한 가운데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여부를 보시면 지금 그래프상에는 책임보험, 종합보험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요. 사실 그 이륜차 보험에는 책임보험, 종합보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인 1, 대인 2라고 돼 있는데 당시 이제 편의상 이렇게 지금 조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대인 1, 대인 2 같은 경우도 그 일반 사륜차하고는 다르게 그 자기 사고나 자차 파손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륜차 같은 경우는 자기가 특약으로 웃돈을 주고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다가 이 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뭐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단위까지 그렇게 이제 높아지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달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보험을 가입을 하겠습니까? 또 그 지역 토론회 다니다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실제 사례이기도 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면허도 없는데 와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나니까 당연히 보험도 안 들어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손해를 자기 스스로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있을 걸로 봅니다. 어쨌든 이제 수원 지역의 경우 24.5%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나타났고요. 그 뭐 종합보험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 가입 비율도 수원의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이 배상 방법에 이제 차이가 존재를 하는데 우선 사고 이후 후속 조치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배상과 배달 노동자 자신의 피해에 대한 처리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뒷부분하고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 대한 배상은 보험회사를 통해 한다는 응답이 78.4%로 수원의 지역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났죠. 그런데 본인이 지불한다는 응답은 21.6%로 수원의 지역보다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럼 사고 시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일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거는 0%입니다. 예. 이거는 뭐 당연히 그 산재
전속성 기준 및 적용제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고 당연히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험이 아닌 본인이 지불하는 경우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보험 자체가 다양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이륜차 보험 자체를 이게 이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자체도 비싸고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공공앱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뭐 군산이나 경기도, 서울 이런 지자체에서 제작되고 있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이 높게 나타납니다. 수원은 69.1%로 그 수원의 지역에 비해서 많이 높게 나타나고요. 가입 의사 역시 가입하겠다라는 게 70.4%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수원이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수원 외 지역을 보면 동의 수준이나 가입 의사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는 게 이 공공앱에 대한 그 효과적인 작동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공공앱이 그 아까 음식점 자영업자들한테 뭐 수수료를 면제해주거나 인하해주거나 하는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 보상 형태는 나타나는데 정작 배달 노동자들한테 대한 보상 형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제 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은 이제 노동조합 가입 이사를 결과를 보니 22.8%로 가입 의사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뭐 어쨌든 뭐 22%라도 뭐 적지 않다고 만약에 볼 수 있다면 뭐 배달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지금 뭐 결과로만 봤을 때 지금 그 배달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그 당사자 조직이 라이더 유니온하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지회가 있는데 다 합쳐봐도 전체 배달 노동자의 한 1%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20% 이상이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적지 않은 배달 노동자들이 가입을 하는 것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개선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전국 평균과 아주 동일하게 다 나타납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단 종합보험료 등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하고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야 하고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배달노동의 정책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배달노동은 그 플랫폼의 통제권이 강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형태로 그 배달 노동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자율은 굉장히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까도 그 정책 대안으로 제기됐듯이 이런 고용보험료 뭐 부담이랄지 또 민간보험 지원이랄지 산재보험 공동부담 이런 사회보장에 대해 공동 책임을 사용자로서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인데 제가 1이라고 했네요.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제 대책이 될 텐데요. 일단은 노조법 개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특권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일단 그 19일 날 저희가 11월 19일 날 전국 그 배달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회 토론회를 했는데요. 거기엔 이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권호성 법과대학 교수님하고 또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이 이제 한 얘기인데 소위 얘기하는 포괄적 노동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노동자 포함을 해서 그 비정규직 아까 분화에 따라서 좀 다분화된 이런 노동 형태들까지 다 포괄을 해서 그들을 일하는 사람이라고 보고 그걸 다 포괄하는 법을 제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이렇게 조직하기 힘든 배달 노동 같은 경우에 그들을 다 그 포괄적 노동법제로 포괄을 해놔야 그래야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 권호성 교수님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 법률로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넓어져 버리면은 그 보호의 수준이 오히려 그 반비례해 가지고 낮아질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경영계도 뭐 당연히 반대하겠지만 보호 대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근데 노동계도 그 보호의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다. 예,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좀 보편적 노동법제 설정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방안이다. 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는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제도 개선이고요. 그 노사는 선별 수준에서 논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지금 배달 노동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직접 지원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 기업의 책임을 다 국민의 세금으로 대신하는 그런 결론이 된다. 그래서 정부는 직접 지원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과 법 개정을 통해서 이 배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노사 협약이나 교섭이 이제 산업 수준에서 논의돼야 된다는 좀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그 위에 지금 지난달에 10월 6일에 플랫폼 노동 포럼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안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라고 하는 배달 대행 업체의 그 협회하고 그리고 민주노총 서비스업 연맹 아까 그 배민지회 그리고 라이더 유니온 그리고 이제 공익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 그 포럼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뭐 공정 계약을 하고 뭐 작업 조건 이렇게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등등등의 33개 조항을 가지고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 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이란 걸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법적 강제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신사협정으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사회적 대화에 의한 협약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산업 수준에서 노사 협약과 단체 협약을 이루어내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직군 중에 그러니까 직종이 배달 노동자입니다. 어느샌가 도로를 많은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이 도로를 차지하고 한켠에 배달할 음식들을 갖다 뒤에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일반 민간인들은 잘 모르고 좀 편하니까 쓰고 그랬었는데 오늘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한 거를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저희들 삶 속에 이렇게 파고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배달 노동자 노동 실태 발표신 김남수 활동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임금 노동자 노동 통계를 발표해 주실 수원 비정규직 복지센터 이원 팀 센터장님한테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박정식 박사님 발표문을 작성해 주셨는데 다른 토론회에 가셨다가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대신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작성한 게 아니어서 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실태조사인데요. 이제 통계청에서 매년 2회 지역별 고용조사라는 걸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4월, 그다음에 11월 이럴 거예요. 근데 이제 4월에 실태조사했던 게 한 2주 전에 그 원자료가 공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말고는 뭐 특별하게 알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한 수원시의 노동과 관련된 통계를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다. 그것을 분석한 거고 그리고 그 원자료가 2주 전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최신의 자료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케이스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 수원시 인구 중에 2,765명이 답변을 해주신 거고, 그 중에 이제 임금 노동자는 1,34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전체 수원시 인구 중에 한 10,000명 정도가 만약에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좀 자세한 분석이 더 가능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별, 산업별 뭐 이런 걸 좀 중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러면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될 텐데 이제 그렇지 않아서 조금 한계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묻지 않고요. 또는 뭐 특수고용 형태냐, 한시적 일자리냐, 뭐 이런 것도 묻지 않습니다. 묻는 게 이제 가장 먼저로는 상용직이냐, 임시직이냐, 일용직이냐 이걸 먼저 묻고요. 그러면 임시직이냐, 일용직이냐를 임시직과 일용직이라고 답변한 노동자들을 전부 이제 비정규직으로 빼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묻는 게 고용계약 기간을 정했는지 안 정했느냐 이걸 또 물어요. 그래서 고용계약 기간을 정했다라고 답변하면 설사 상용직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노동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총 몇 시간 일했냐라는 걸 묻는데 거기에 일주 36시간 미만이다. 즉 1시간부터 35시간까지다 일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시간제, 단시간 노동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비중도 비정규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이 세 묶음을 비정규직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정규직으로 보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가 한참 극성일 때였죠. 2020년 4월에 조사한 결과 시간제 비정규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한 40% 정도였는데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정규직 비용이 한 60%, 50% 중반 정도로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제 단시간 노동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노동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진 않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인구, 고용률, 실업률 이거 좀 살펴볼 텐데요. 15세 이상 인구가 104만 145명입니다. 수원시 인구가 한 130만 정도 되는데 15세 인구가 1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63만 5,665명으로 추산되고요.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3.1%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좀 꽤 큰 폭으로 상대적으로 꽤 큰 폭으로 줄었죠. 작년에 63.1%였는데 이게 61.1%입니다. 고용과 관련된 1%, 2%는 굉장히 큰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고용률도 줄었습니다. 올해 58.8%였는데 이게 작년에는 60.5%였거든요. 그리고 실업률은 다소 좀 낮아졌어요. 3.8%인데 올해 작년에는 4.3%였습니다. 결국 이제 뭐냐면 이제 경제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로 꼭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구들이 많아졌고 구직을 포기하는 인구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용률과 경제 활동 인구 참여율은 낮아졌지만 실업률은 실업률도 같이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노동자 규모 및 비정규직 비율 보겠습니다. 이거 빨간색 표시되어 있죠? 여기 11만 5,097명.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수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에 한 2, 3만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11만 명이나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이걸 이제 분석하신 박종식 박사님 의견은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장 컸던 시기다. 4월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줄었을 것. 시간제 노동자가 많아졌을 거다. 또 하나는 총선 영향도 좀 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율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꼭대기 41%, 보통 이제 40% 아래쪽에서 막 움직였었거든요. 비정규직 비율이. 근데 53.7%나 됐죠.
근데 이게 무슨 수원시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전국 규모도 다 똑같아요. 이 정도로 많이 높아졌어요. 이제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근로 노동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서 비정규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 상용직 노동자는 노동 시간은 줄었지만 일자리는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임시 일용직은 또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원시 노동자들 개인적 특성 보겠습니다. 남성이 좀 더 많죠. 57.9%, 여성이 42.5%, 연령대 뭐 저렇고요. 여성 노동자의 비중이 39.7%에서 증가했고 노동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게 좀 특별한 점이고, 그다음에 수원이 전국 평균보다 고학력 노동자들이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근무 기간도 보면 1년에서 5년 이하의 비중이 34.6%로 다소 증가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제가 작성한 게 아니어서 발표하는데 좀 버벅거리네요, 제가. 그리고 이 산업별로 얼마나 고용되어 있느냐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수원만 특징적인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다 제조업이 높아요. 비중 여러 이제 산업 대분류 상 구분해 보면 그런데 수원은 가장 높긴 하지만 전국 비해서는 제조업이 좀 낮은 비중이죠.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하고 그다음에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이 좀 비중이 높다고 그렇게 분석됐습니다. 다음으로 직업별 고용 현황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33.8%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원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많이 변했다라는 걸 통계를 보면서 좀 확인하게 되는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가장 높아요. 수원이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뭐 단순 업무 종사자, 그다음에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뭐 이런 것들은 좀 비중이 낮죠. 근데 수원은 제조업 비중이 좀 그나마 제조업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이 보시면 기능원 및 관련 종사자 비중이 좀 낮은 걸 알 수 있죠. 전국 그 평균에 비해서. 자, 그다음에 노동 시간과 관련된 것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노동 시간 통계가로 확인할 수 있는 걸 보면 10년 전부터 노동 시간이 계속해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이제 일주간 노동 시간이 41.4시간이었죠. 전국은 이제 40.5시간이었고 수원은 전국 그 평균에 비해서 항상 노동 시간이 좀 길어요. 하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줄었었는데 올해 2020년 상반기에 아주 큰 폭으로 줄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발제문을 작성해 주신 박사님 의견으로는 코로나19의 영향과 총선의 영향이 있었을 거다라는 걸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월 평균 임금 추이 보면 좀 줄었죠. 보시면 307.4만 원, 307만 4천 원이었는데 올해 작년에는 307만 7천 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나 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임금이 좀 많이 줄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 평균 임금 281.9만 원과 비교하면 3년 동안 수원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26만 원 상승했다. 하지만 올해는 좀 줄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보시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68.9%.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68.9% 정도의 임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거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좋아졌느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졌느냐 이걸 그렇게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제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정규직에 위치해 있던 노동자들이 분류에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이 위치가 바뀌다 보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비율에서 차이가 없어진 거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바로 처우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구간별 정규직 비정규직 구간 보면 200만 원 이하인 노동자 비율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굉장히 높죠. 35.6%. 그리고 200만 원 이하인 노동자에서 정규직은 19.4%인데 비정규직은 49.6%죠. 대신에 저 높은 4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정규직 비중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산업 비정규직 비율 보면 가장 심각한 것이 교육 서비스업이 좀 가장 심각하죠. 비정규직 비율이 수원은 76.4%, 전국은 83.8%고, 그리고 가장 좀 양호한 게 제조업이죠. 제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34.8%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좀 서비스업이 비정규직 비율이 좀 높거든요. 전국 평균으로도. 뭐 그런 걸 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별 임금 비교, 이거 굉장히 또 흥미롭죠. 여성 노동자가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받는 임금이 남성 노동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64.7%입니다. 이걸 또 성별과 고용 형태 간에 또 중층으로 분석을 해보면 남성 정규직이 받는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 비정규직이 받는 노동 임금은 4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 노동 시장이 고용 형태별로도 이중화되어 있고 또 하나는 성별로도 이중화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비정규직이면서 여성인 노동자들은 굉장히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대부분 이런 노동자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별 임금 비교 보면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 가장 높죠. 그죠? 그리고 좀 낮은 게 도소매업,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숙박 음식점업 그런 것도 좀 낮고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굉장히 낮은 걸 알 수 있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산업들인데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굉장히 좀 저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걸, 상대적인 저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별 노동 시간 비교. 아까 저 남성과 여성 노동자 간의 저 임금 격차는 굉장히 컸는데 노동 시간에서는 한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노동자들은 대부분 단시간 노동자잖아.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거 아니야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 간의 노동 시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임금 격차처럼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앞에는 수원 시민인 노동자들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여기 이 이후부터는 수원시에 소재한 사업체들의 노동 실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시에서 정책을 만들 때 수원 시민에 대한 정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수원시 소재한 기업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이제 산업을 사분류로 한 건데요. 아까 이제 10개 정도의 산업을 좀 묶어서 그 사분류를 해서 발표한 건데 임금 노동자 현황이 가장 많은 건 역시 기타 민간 서비스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공공 서비스, 그리고 광업, 제조업 이런 게 세 번째, 건설업이 좀 가장 낮습니다. 재밌는 결과네. 31개 시군 월평균 임금 비교. 수원시의 소재한 사업체에서 지급하는 평균 임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네요. 꽤 수원시가 임금이 높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실제
수원에 있는 사업체들의 임금은 그거보다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여기가 끝이었군요. 아, 이거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어서 전달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사는 안 했지만 발표는 열심히 해주신 이의원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복지센터장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주 어렸을 때 통계학이라는 거를 갖다 한번 조금 이제 뭐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 말씀이 언뜻 기억나는 게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게 통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금 되게 발표하신 것처럼 수원시가 시간당 근로 시간당 남녀의 비율당 제조업당 그다음 비정규직 정규직당 그 통계가 여러 정책에 이제 수원시에서 여기 집행할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그리고 이게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부 발표는 여기서 잠깐 멈추도록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부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